첫 시간 제가 벌써 10분은 지나긴 했지만 이런 시간 내에 제주 민중의 저항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신축강제 120주년 맞이해서 제주 민중의 어떤 저항 역사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해해보는 그런 2박 3일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제 나름의 또 제주 민중 공동체, 주민 공동체의 어떤 그 정서, 감성적인 입장에 좀 맞춘 그 역사 인식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과 같은 그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의 의견이다 생각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역사 주요 사건을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 건데, 1만 년 전에 성형성 이후에 2000년 전에 탐나라는 독립국의 형성되었다는 이게 제주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천년 탐나 독립국이 이어지다가 고려 왕조 때 1105년에 탐나가 멸망하는데, 지금의 명칭 제주는 지방으로 전락한 다음에 명칭이죠. 고을, 바다 건너가서 있는 고을이니까 탐나는 나라잖아요. 섬나라. 근데 지방으로 전락한 다음에 제주 역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적인 제주 역사의 내용입니다. 탐나 역사는 하도 1000년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유구 왕국이 19세기에 멸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가보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적인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하죠. 타이완도 거기 뭐 나라라는 존재도 별로 없던 곳인데도 타이완이 지금 민진당 최영문 총통이랄까 이런 민진당이 228 강조하면서 228을 자기네의 정치적인 어찌 보면 이론적 배경으로 228을 가져갈 정도로 대만에서도 타이완 섬 주민 공동체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제주는 1000년의 탐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그 멸망한 지 1000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 섬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은, 역사적 정체성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역사적인 전통이 좀 짧고 그러면서도 두께도 좀 얇은 그런 오키나와 타이완보다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역의 역사, 로컬 히스토리 쪽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자치성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탐나 멸망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고려 때 양수의 밀란과 같은 많은 밀란, 삼별주 들어와서 같이 싸우다가 무너지고 몽골 지배땡기고, 그다음 막판에 목포의 난으로 또 섬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싸우다가 엄청난 수모를 겪죠. 그리고 조선왕조 들어오면서 성주 왕자직, 탐나의 지배층 왕권을 가졌던 사람들 성주 왕자라 할 수 있는데, 그 직위 자체는 유지되다가 조선왕조 들어오면서 멸망, 완전히 싹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제주 사람들이 많은 그 수탈을 당하니까 19세기에는 밀란을 일으켰지만, 조선 전기에는 저항보다는 아예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1629년에 출육금지령이 내려져서 200년 동안 제주도가 완전히 폐쇄의 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교 원리주의자인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에 왔을 때 당호백, 전로백, 그래서 신당, 그다음 불교 사찰도 많았는데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모든 신당의 가장 으뜸이 되었던 광향당도 이때 없어졌는데, 광향당, 광원당, 광정당, 그다음 저쪽에 그 고산에 가면 당산봉이 있는데 거기 차귀 땅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탐나 호국신당. 근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다른 신당들은 다 이형상 목사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부활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4개의 가장 으뜸되는 신당들, 탐나 한국 신당은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밀란, 그리고 어제 보았던 우리 이재순환까지 이어지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에서 또 항일운동, 그 다음 해방 직후의 사상, 이렇게 이어져가는 전체적인 제주 역사의 주요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 이제 탐나가 멸망하면서 본격적인 제주민의 저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고려 때 제주 밀란, 지금 이거 다 적은 게 아닙니다. 어제 19세기 밀란, 조선 그 말기 밀란들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고려 때 밀란이, 고려는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밀란의 실상을 다 속속들이 알 길은 없지만, 대체로 큰 것들만 적어 놓아 보아도 양수의 난, 권석 권수의 난, 문행노의 난, 그 다음 또 금성, 엄복의 난, 그 다음 차이현유의 난, 많죠. 여기에서 밀란은 아니지만 삼별초가 들어오면서 제주도민들이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맞이해서 싸웠던 이 모습을 볼 필요 있고, 그 다음 몽골 지배 100년 동안에 제주도민들이 몽골인들과 많이 섞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여기 올해 제주도에 터를 박은 원주민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인조 때, 조선 인조 때 우리 입도주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400년 됐어요. 제주도 들어온 지. 근데 이미 그 전서부터 이 몽골 지배 시기에 섞인 집안이 엄청 많아요. 제주도의 성씨 가운데 대표적인 성씨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피가 섞여가지고 거의 동족이나 다를 거 없어요. 거기에 지배층이 몽골이고 피지배층이 제주 사람이고 이런 계급의 차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인들이 오히려 그 고려 왕조보다도 현지 여기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몽골인들이 제주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그런 관념 떨궈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인들과 피가 섞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몽골 지배 100년 동안에는 많이 섞였고 문화적으로 스팝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중세시대하고 민족주의가 딱 그 의식이 갖춰졌던 일제강점기하고 비교해서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 역사, 중세 역사를 살필 때 중요한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몽골 지배 막판에 제주도에 와 있던 목장 전문 사육인들, 목호들이 원명규체 시기에 자기네 나라인 원나라에 말을 바치는 게 아니고 명나라에 바치라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이 목호들이 일으킨 반란에 제주도민들이 대거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최영 장군이 이끌고 온 2만 5천의 병력에 맞서 싸우다가 엄청난 살육을 당했어요. 사삼과 중세시대 사삼 못지않은 제주도민 대학살을 들라고 하면 이 최영 장군의 토벌군이 벌인 학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제주 사람들은 조선 왕조 개창 이후에 조선 왕조의 지배층들은 당연히 반원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의 지배층의 눈에 이 제주 사람들은 이 반역의 무리들이다. 밀란도 많이 일으켰지만 막판에 목호남으로 고려 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반역꾼들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졌던 걸로 봅니다. 제주도 사람들 욕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몽골놈의 자식이다, 몽골놈의 새끼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삼으로 해서 또 하나의 욕이 추가되는데 그게 빨갱이 새끼. 그러니까 몽골놈의 새끼하고 빨갱이 새끼, 이거는 목호인환하고 사삼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관덕정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관덕정이 완전히 이게 제주도를 탐나를 말살한 그 자리에 세워놓은 무력적인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가 해안 방어나 그 다음 나라의 말을 빌려서 바치는, 그리고 유배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지역으로 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탐나 멸망 이후의 제주 역사의 특징을 보면 탐나 독립 대신 자치에 대한 그런 잠재의식이 이게 표출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입니다. 고려 때 양수의 난,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양수의 난은 이게 지금 양씨 집안의 어찌 보면 선조가 되는 분인데, 예전에 어질양자를 썼거든요. 이 양수의 난은 고려사 기록에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전후 좌우를 다 엮어서 이렇게 해석해보면 정확한 반란입니다. 1168년,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탐나가 병합된 지 반세기 만에 일어난 탐나 부활. 그 다음 산별주난 목포난에도 보면 제주 사람들이 가담해서 뭔가 이 과정에서 제주도를 예전과 같은 자치 자율 내지는 독립의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소덕유 기룬절이라는 전라도 경상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제주도의 문충기라는 토호와 더불어 반란을 도모하다가 이게 사전에 적발되어서 모두 잡혀서 그 장교들이 죽고 그러는데, 이 문충기 난에도 결국 지향의 움직임이 보이고, 그 다음 1813년에 터졌던 양재해 난이라고 홍경래 난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그런 운동인데, 양재해 난은 지금 양재가 저 아라동의 걸머리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밀란의 장도로 나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권장을 받고 죽어버리는데, 그 양재가 마치 양시니까 양시 중심의 새로운 별국을, 독립국을 건설하려고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당시 김재검이라는 그 향리의 최고가 높은 상참계의 대표격인 그 김재검이가 그 목사하고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재가 실제 반란의 주역으로 나서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조작을 하는 그 속에도 탐나 별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방성칠란에는 정확히 보입니다. 이거 방성칠란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 사회주의 운동이 상당히 강했는데, 사회주의보다는 제주도 정서에 맞는 근대 이념은 오히려 아나키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데, 제주도 이 주민 중소상공인 중심의 우리 나름의 주체적인 자본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소비조합이랄까 이런 걸 중심으로 이 지역을 우리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여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가의 자금 권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어떤 소비에트 권력, 이것 둘 다를 부정한 게, 권력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자율공동체를 지향했던 게 아나키즘 운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나키즘 운동이 제주도 정서에 가장 맞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나키즘은 권력 지향적인 조직력이 약해가지고 결국 사회주의한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제주도에 또 일본하고의 일본하고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에 당시 동학통합조합이라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교령관, 그 다음 공목관 이런 데들을 직접 띄우려고 했던 운동, 이것도 자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해방 직후에 제주도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치행정, 그 다음 자치교육 보여주었던 4.3의 과정에서도 대거 공동체적으로 저항의 분위기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제주역 민중저항사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탐나의 멸망과 패를 같이 해서 발발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외래 세력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외래 세력과
정면전을 펼치는 외래 세력을 대상으로 싸우는 그런 중앙정부에 대한 투쟁과 이재순환 때 프랑스, 항일운동 때 일본, 4.3 때 미국과 같은 외국에 대한 투쟁, 이런 외국 세력과 정면전을 펼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제주도에 들어온 외래 세력과 연대해서 투쟁하는 모습도 보인다. 삼별초란, 목호란, 문충기란, 방성칠. 여기에서 차이를 잘 보셔야 할 게 제주도 역사에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눌러 들어왔을 때는 외래 세력을 대상으로 싸우는 모습이 보인가 하면 제주도에 오히려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과는 연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본이하고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번에 삼별초 피해서 결국은 강화도에서 진도 거쳐가지고 제도하잖아요. 몽골 지배 때 물론 몽골은 지배 권력 가졌지만 나중에 목호난이 일어날 때쯤에 이 몽골인들은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보실 필요가 있고 문충기란 때 경상도 전라도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뭔가 제주도를 뭔가 발날이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어렵게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방성칠에도 남학당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외부인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폐쇄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제주도 정서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주민들 가운데도 상당히 좀 잘난치 않은, 제도 말로 얘기하면 좀 뺄라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주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진짜 와서 농사도 같이 짓고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주민들까지도 거부하는 지역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진짜 배타적이라서 이런 사람들까지 거부하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분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성칠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1898년 방성칠란, 이 현기영 선생님의 그 영광에 웃기는 새의 그 앞부분이 방성칠란을 소개한 내용인데, 남학의 교도들이 들어왔다. 이들이 화전민들 살고 있는 화전촌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데, 당시 지방관리나 향인 세력의 조세 수탈에 저항한 그런 화전세 수탈에 저항했던 것이고, 유배인들이 지도부에 가담하게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방성칠은 전라도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밀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가? 방성칠도 자기가 장두로 나서 최고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겠다.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제주도민들이 그럼 나를 따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어떻게 좀 최고 자리에 나설 사람을 구해봐라 했더니 주변에서 오등동에 저 아라동 옆에 고여송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고시니까. 고시, 양시. 다 예전에 탐나의 왕족들. 그래서 고시를 내세우면 좋겠다. 근데 방성칠이가 고여송은 좀 뭔가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방성칠이 제안한 게 정시를 한번 찾아봐라. 정시를 찾아봐라 한다는 건 정감입니다. 네. 찾아봤더니 당시 유배와 있던 정병주라는 인물이 있더라. 그래서 정병주를 중심으로 거의 왕조 구성을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정병주가 이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자기가 딱하면 이거 나섰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결국은 방성칠 내가 직접 나섰는데, 내가 나섰겠다 하는데 방성칠이 발언한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내가 전에 기도할 때 한라산신이 500장군을 나에게 붙여주어 출세한다는 꿈을 꾼 바가 있다.
실제 껐는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스로 법사가 되었다. 법사는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장군, 한라산신의 아들, 우리가 500장군 하면 그 설문대 한방의 자식들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설문대 한방은 제가 보기엔 이거 이쪽에 뭐라 그럽니까, 신당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하는 분들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좀 안 하던데,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전설들 그 문헌으로 기록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설문대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한라산신입니다. 한라산신의 아들들이 500장군이고, 어제 제가 그 한라산의 전기를 타고났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곧 방석칠이 자기가 한라산신의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거 탐나의 왕이 되겠다, 이 일란을 통해서. 상당히 이러면은 방석칠단에서는 체제 변혁적인 체제 변혁을 통해서 탐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방성칠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방진두라고도 하는데, 근데 진두란 표현도 북두칠성이고, 원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방시성은 이거 맞아요. 근데 성칠하면 방성, 이게 두 개가 조합된 걸로 보이는데, 방성은 어슴나가 나는 별자리, 이게 제주도 별자리. 임금과 왕과 관련된 것이고, 성칠은 뭐냐면 북두칠성. 곧 칠성대, 제주도의 예전 고시양시, 무시양 이런 탐나의 왕들이 모여서 모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그런 곳이 칠성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칠은 이것도 탐나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자기 자신이 내가 왕으로 나선다, 탐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나에 대한 어떤 그 부활관념, 이게 방성칠란에 이렇게 배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순안에 대해서는 어제 쭉 얘기했으니까 빼겠는데, 여기 5월 28일 날 관덕정 광장에서 민군에 의해서 척살된 교민들의 시신, 프랑스 군인들이 찍은 사진이고, 이재수에 대한 당대 인식을 보면 이재수 본인이 어제 말씀드렸죠. 서양 사람을 쳐 없애서 제주성을 회복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로 역적을 죽였지 내가 죽인 사람이 양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마치 왕과 다름없는 그런 인식을, 왕의 대리자로서 내가 밀란의 장도로 갔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전설적인 영웅으로 밀란의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 후대에 어제 가보진 못했지만 어머니 송씨의 무덤 묘비 비문이 제주 영웅이다. 이건 물론 대정 사람들이 그렇게 세운 거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미 전설적인 영웅, 이 이재수 전설, 설화에 관련된 것도 조사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라산의 전기를 타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인식에도 보니까 미국인 당시 고종 황제가 보낸 고문관 스탠지가 비망록을 남겼는데, 그 비망록 내용 가운데 독립의 전통이 강하다, 섬 주민 전체가 동의한 반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수에 대한 후대 인식은 아까 제주 영웅 얘기했고, 의사로 그렇게 추계하는, 이게 왼쪽 게 예전 드램을 입던 구석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게 97년에 어제 보신 거고, 이런 유학자들의 인식, 상당히 성인의 무리로 그렇게까지 바라보는 인식 보이고요. 반면에 천주교 교민으로서 죽은 대정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이재수의 고부이시 집안,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고부이시 집안의
내에서 이규석이라는 그 사람과 그 두 아들이 이재수한테 칼 맞고 죽습니다. 그 비석이 마치 무덤이 있고 이게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이 똑같이 3.2.4비가 1961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해에 60주년이 되는 해에 이 비석이 세워지는데 가운데 줄 위에 보면 순교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엇갈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황사편 갔었는데 황사편에서 보았던 것도 이런 인식이 여기 비문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억이 산만하게 이어져 오다가 100주년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2003년에 제주항쟁기념사업회하고 전주교 제주교구가 같이 심포지엄 열어서 화해 선언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120주년도 이런 그 당대의 그런 모습과 그 이후에 역사적 기억이 그 대립되어 오던 속에서 서로 좀 화합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3의 인식 변천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정부 수립 후에 4.3은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그다음 60년대 이후에는 4.19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공간 시기의 사건으로 환원되었다. 이때는 이 사건이라고 하면 뭔가 해결되어야 할 그런 의미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을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4.3 사건 하는데 여기에도 제도적으로 국가가 이거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런 상당수의 주민 희생이 따랐던 사건으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명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이 정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그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언젠가는 정명이 새겨지겠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학생과 제야단체 속에서 민중항쟁 인식이 강하게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폭동 반란의 인식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그 1994년도에 합동유령제에서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4.3 특별법 제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해결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결국 그걸 받아들여서 많은 그 제도적 해결이 있게 되면서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되고 대통령 사과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따옴표를 써서 사건으로 제도화된 것. 지금 단계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가주도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민들의 저항투쟁이라는 측면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제도적 해결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 유족들에 맞춰서 보게 되면 우리 같은 학자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당미협 같은 데서는 강하게 항쟁적인 그런 분위기로 내세우고 예술하는 분들이 일단 먼저 앞서 나가니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4.3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항쟁적인 이슈 제기가 그분들한테서 제기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 속에서 제주도민을 저는 4.3의 역사적 주체로 좀 인식하고자 한 경향 이거를 예전에 책을 4.3과 제주 역사 쓰면서 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주도민이 빠져버린 그런 4.3 역사인식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생각을 좀 글을 쓰면서 좀 정리도 하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문학 쪽에서는 현기영 선생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사표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학술 쪽에서는 글쎄요, 어디가 좀 가까울까요? 다 복합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 도민 공동체에 더 맞추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 요새는 뭐 그런 자3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글은 잘 안 쓰지만 고창훈 교수 정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 네, 박명림 경우에는 좀 더 중앙지향적인 좀 입장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후배인 양정신 박사 경우에도 좀 남로당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그런 쪽에, 남로당이 중심이냐 인민위원회가 중심이냐 이걸 이렇게 구별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로당은 좀 더 이념지향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언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인민위원회는 일반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지냈던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제가 그 탐나로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4.3도 같이 보면 자치의식의 발효다. 그래서 통일지향적인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구술 증언이나 그다음 제주 사람들의 어떤 의식 세계, 물론 남로당의 지도부를 할까, 또 당시에 북한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속에서 좀 더 전체적인 민족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제주도민 공동체에 맞춰서 봤을 때는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의 압박, 무리한 폭력, 이것이 섬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수많은 거기에 제주 주민들도 같이 더불어 항쟁에 동일했고 참여를 했고, 적어도 50선거 거부 투쟁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민들이 대거 같이 가담했던 그런 도민 항쟁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탄압이 심해져 가면서는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건재하니까 거기서 항쟁 얘기하는 게 곧바로 빨갱이로 등식화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움츠려들고,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항쟁의 어떤 기준, 자치적인 그런 지향, 이런 것들이 거꾸러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 이념은 제가 보기엔 외피다. 우리 4.3은 제주 사람 다음에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이게 너무 기질론으로 후퇴하는 듯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성이나 자율성, 육지로부터의 독립성을 제주도민의 정체성으로 규정해보고자 한다. 이런 식의 인류학자 하나님 교수가 제 책을 읽고 좀 평을 해주시던데, 제 마음을 잘 읽으셨더라고. 저 대화도 한번 해봤던 분이 아닌데. 2.28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2.28을 거기도 이념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28에는 상당히 에스닉이 아주 다층성, 복합성을 띠기 때문에 2.28, 즉 대만의 어떤 정체성 자체도 정치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이 대만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거기에 노동당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4.3 50주년 할 때 그랜드 호텔에서 국제학술 대회 했는데, 그때 대만에서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 오지 않고 노동당 사람들이 왔어요. 이 노동당 사람들은 상당히 중국 지향적인, 본토 지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당과는 다른, 똑같은 본토지만, 네. 근데 민주당은 본토 지향적이지 않고, 민주당은 섬 자체 원주민 지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2.28 보고도 해석이 달라요. 근데 지금 대만의 주류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저렇게 그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좀 친일적인 성격, 친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친일 친미니까 민주당 쟤네들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 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눈에는 대만의 민주당이 좀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진보파들한테 그런데 제주도의 소위 그 민중지향적인 입장에서는 대만의 민주당이 우리하고 오히려 잘 맞아요. 네. 가서 만나보면 상당히 그 느낌도 비슷하고 이익을 바라보는 거하고 사상 바라보는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사 국가사 속에서 사상 바라보는 입장, 저는 사상은 대한민국 역사다라는 거 그렇게 그 구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상은 진정한 제주도 역사다라고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하도 국가로부터 부정당하고 빨갱이 취급당하니까 사상을 어떻게 국가사 민족사의 그 테두리 속에 넣어서 보고자.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도 요번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성공했다. 일단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니까 그런다 해서 대한민국 역사다라고 그 구호를 내건 것 같은데 진정 더 들어가면 저는 사상을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보는 그 구호는 저는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사로 사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5분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보게 되면 볼까요? 미군정 당국이 제가 그 말씀드린 거하고 외부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 거를 맞춰보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좀 보입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모든 면에서 전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로 바라보고 있고 46년 12월 달에 동아일보 인민위원회 천하다, 좌익 일색이다, 그래서 빨갱이 성이다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기자의 눈에는 양심적인 반일제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지도층이고 한독, 독촉 국민의 같은 우익단체와도 대립 없이 자주적으로 돈을 지도하고 있다. 그 다음 이문강 선생도 돌아가셨는데 남로당 대정연당 당채 우리 제주도 자치는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 46년 빼버렸구나. 46년 8월 1일 날 제주도 길도자 도제에서 전라남도에서 떼어져 나왔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다 이건 우익단체가 당시 주도했거든요. 근데 좌파 단체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예전 섬도자 도를 그대로 사용하자 이런 식의 이게 유명한 문제이긴 하지만 길도자가 되어서 우리 자율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예속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축이 나와 있는 도민의 저항의 역사적 전통. 그 다음 도민의 자존심은 소위 강의 때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육지 것들한테 전혀 떨릴 게 없다. 이런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잘날 것도 없는데 한 번가 이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근데 이거 다른 통계자료 나오지만 47년도에 미군정 당국에서 조사한 자료 보니까 제주도의 소학교 입학하는 비율이 여기 거기 출신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도시 말고 안동, 공주, 청주, 충주 이런 데보다 소학교 취업률이 훨씬 높아요. 해방직들 교육열이 엄청 높았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공동체적으로 이기심 발달되지 않아서 같이 싸우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이게 사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무력적으로 탄압했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이 모습이 사삼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구술로 전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학술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 예술 쪽에서는 특히 마담북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는 많이 우리 김수범 선생님도 계신데 마담북에서는 이런 정서가 많이 표출됐어요. 문학 작품. 근데 미술 쪽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미술 쪽은 제가 보기에는 확 달려나가가지고 더 거창한 그런 좀 민족적인 구호 쪽으로 많이 달려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버무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미시사 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그려내는 그런 탐려 제주도의 미술 사상을 그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좀 그쪽에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김익렬 회고록도 보면 김익렬이 구현대장 지냈던 사람인데 제주도 정서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공산폭동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 그렇지 않다. 서청이 문제다. 상간불합 다니면서까지 그냥 난리를 치고 서청 얘기 김익렬이 가는 겁니다. 제주 사람들 얘기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넣어야 할 게 제주도가 교역을 중시했던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교역이 끊어져 버리면 제주도 고립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4.3 바로 전에 해방 후에 일본하고 교역이 활발하다가 밀무역으로 단정해서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심환 사건도 터지고 제주도가 완전 막혀버린 거예요.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일본 가서 노동하다가 돌아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확 막혀버리니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 4.3과 관련해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고요. 서청 얘기도 하죠. 그다음 고창무 여기도 보면 고창무 선생이 4.19 혁명 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인데 한라산 고발한다 해서 4.3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밑에 도민의 심성이 방간한, 방성칠란, 이재순환, 일제시대 해녀투쟁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3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3일 뒤에서 일규 봉기 맨 밑에 보면 조그만 산봉우리인 돌멩이가 결국은 굴러가지고 크게 큰 바위가 되고 굴러가지고 가져가듯이 조그만 불씨가 확 퍼져나가 들판에 퍼져나간 이게 4.3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내용인데 그럼 4.3은 제주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의 당연히 서청, 그 다음 응원경찰, 그 다음 9연대, 2연대, 11연대와 같은 외부에서 온 군인들 이들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다 해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표출된 사건이 4.3이 아니냐 정서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분별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이게 광주에서 제주도 특파되어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취재하고 돌아가서 7회에 걸쳐서 호남신문에 연재한 내용인데 광주 기자가 쓴 건데 제주도민들과 동화되기 힘들다는 세평이 있는데 이주민들이 도민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면 오히려 환영하며 육지에서 건너온 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해방 후에 초대도지사 박경문, 아버지 박종신, 초대교육감 최정수, 초대법원장 최원수 제주도의 최고 가는 자리들 아닙니까? 다 육지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어렵게 와서 나중에 점차 특히 박종실, 박경훈 이 부자는 그 집안이 박경훈의 할아버지 때 부안말에 제주도 왔는데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 아들이 박종실 때 일제 때 이 작화상 조그마한 이 상업 그거 손대가지고 나중에 이게 돈이 되어가지고 무역업에도 손을 대서 엄청난 떼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력이 있어서 나중에 아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박경훈 도지사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제주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합니까? 이들의 어떤 관용적인 자세가 없었으면.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특히 서청이 가장 상징적으로 제주도를 눌러댔던 그런 집단으로 제주 사람들 기억해요.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막 같은 민간인인데 군인 경찰은 물리력이라고 하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니까 하는데 서청은 같은 민간인인데 내려가서 그냥 제주 사람들 완전 무찔러 내니까 제주 사람들이 서청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던 이게 4.3을 이렇게 분출시켜 나갔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만 4.3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제 나름의 탐나 이후부터 제주의 민중저항사의 특징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사삼까지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 말씀 드리고 가니까 다른 시간도 잘 경청을 하셔서 여러분들 작품에 많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질문 별로 안 받고 그냥 혼자 달리고 가버립니다.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하실 거 안 계세요? 네, 그럼 끝내겠습니다.